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관세평가 과목 부분들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관세평가 과목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이제 본 과목에 대한 소개 부분들도 좀 드리고, 우리 시험이 이제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 우리는 관세평가 과목에 대해서 어떤 식의 답안들을 제출해야 되는지라는 부분들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본 이론 시간에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관세평가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낯선 과목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2차 시험을 좀 앞두고 있고, 1차 시험 때 여러분들이 학습하셨던 관세법이라는 과목 안에서 법제 30조부터 나와 있었던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그 법조항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관세평가라는 과목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1차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익숙하게 보셨던 그 조문들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학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생소한 과목이라고 생각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1차 때는 객관식 시험이기도 했고, 관세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범위가 굉장히 넓었죠. 그 안에서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는 아주 소량이었죠. 근데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2차 시험을 준비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과목에서 오히려 이 관세평가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도 높게 취급을 받고 있어요. 이게 원래 관세 최초 시험부터 있었던 과목이 아니고, 이제 좀 관세 시험을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무에서 관세 평가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들어오는 게, 실무에 들어오는 게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험 과목이 개편이 됐었죠. 그래서 관세평가라는 부분들이 개편돼서 이제 추가 과목으로 설정이 됐고, 그 이후로도 지금 한참 동안 이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관세평가 시험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시험 이제 도입된 초기에는 굉장히 이론 중심으로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법령에 대해서 물어보는 관세평가 관련된 뭐 1평가 방법상 가산 요소가 뭐냐, 1평가 방법상 1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요소가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법 이론적인 것들을 중심적으로 물어봤다고 한다면, 최근에 우리 관세평가 시험은 그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험의 문제 유형 자체가 지금은 완전히 사례형으로 굳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 저희 시험 출제의 방법이 또 바뀌었죠. 예전에는 이제 50점짜리 문제가 하나 나오고 10점짜리 문제가 5개가 출제가 돼서 총 100점 문항 구성으로 6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문제 출제 유형이 바뀌었죠. 문제가 50점짜리 하나로 집중되는 게 아니고 30점짜리 등으로 문제가 많이 나눠졌죠. 그래서 크게 문제 덩어리가 좀 나눠져서 크게 서술해야 되는 문제들로 좀 바뀌었어요. 10점짜리 그냥 단순히 한 장, 한 페이지 채우는 그런 식의 서술이 아니라 지금은 2페이지, 3페이지를 써야 되는 문제들이 여러 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 배점 자체도 완전히 이제 달라져 있고, 그래서 이 사례형 문제라는 부분들로 또 좀 시험이 많이 굳어져 있고 하다 보니 이제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례형 문제라는 부분들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1평가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예전에는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봤다면, 지금은 그 1평가 방법상 가산 요소가 해당되는 어떤 사례를 주어줍니다. 문제에서 물품의 구매 가격, 구매가를 주어주고, 그 다음 상황에 따른 금액을 또 주어주고, 그 밖에 어떤 조건을 설정해주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자, 이 조건을 밀어봤을 때 너 1평가 방법 적용할 수 있니? 라는 부분들을 물어보고, 이 상황에 따른 금액 부분들 가산할 거니? 라고 또 물어보고, 자, 구매가 얘는 실제 지급 가격에 대한 기준을 갖췄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이 항목들을 가지고 우리는 답안을 서술해줘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이제 요즘은 굉장히 친절해졌습니다. 이거를 추상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1번, 요 구매 가격, 실제 지급 가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물어보고 배점 10점. 이 금액을 가산 요소로 이 가산 요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거를 가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라 라고 쭉 문제가 나오고, 여기에 배점을 8점. 그다음 이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해라 라고 쭉 쓰고, 여긴 배점 10점. 다음 전체적으로 이를 통한 최종 과세 가격을 산출하시오 라고 문제 출제되고, 여기에 배점 15점. 너무 많이 배점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배점도 아예 구체적으로 주어지고, 물어보는 질문도 아주 구체적으로 요즘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맞게
이거 목차 하나 설정하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목차 하나 설정하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목차 하나 생성하고, 목차 잡는 게 그렇게 이제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옛날에는 그냥 문제 한 문장 딱 주어주고 다음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나왔다 보니 서론 쓰고 본론 쓰고 세부 목차 쓰고 결론 쓰고 이런 식의 이제 논문형 서술이 좀 굳어졌었다 한다면, 요즘은 이제 각 문항에 맞는 그냥 답안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형태로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좀 답안을 서술하는 것들이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답안을 쓰는 사람에 대한 자유도도 높았고, 채점하는 사람도 이것까지 썼어? 하면서 가산점을 주고, 이걸 안 썼네? 감점을 하고, 조금 이제 자유로웠는데, 지금은 이제 문제를 쓰는 사람, 답안을 쓰는 사람도 그렇고, 채점하는 사람도 그렇고, 아주 기준이 타이트해져 있죠. 이 질문에 대한 부분들, 이게 써야 될 부분들이 너무 구체화되어 있다 보니까, 옛날처럼 조항들을 막 조립해서 이런 답안도 구성해보고 저런 답안도 구성해보고가 아니고, 딱 명시적으로 이제 문제를 딱 물어보면 여기에다 맞는 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많아진 거죠. 그래서 오히려 변별력이 좀 많이 없어진 편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하나 꼭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썼다. 과세 가격을 써야 되는데 답안이 틀렸다. 굉장히 이거 한두 개가 시험의 등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사례 문제를 접할 때 제일 먼저 판단을 잘못하면 절대 안 돼요. 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 자체는 아예 여기서 남들보다 못해도 여기서 100점, 10점이면 5점씩 깎이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굉장히 좀 신경 써서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되고, 이러한 사례형 문제들이 이제 4개씩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과목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꼭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너무 또 이렇게 부담만 드리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럼 대응을 할 건가? 자, 요 사례라는 부분이 전혀 우리가 접하지 못할 만한 채널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사례를 차용해 오는 곳이 바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학습할 관세평가 협정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관세평가 협정에서는 뭐 기본적인 협정에 대한 내용들은 관세법에서 그대로 담고 있다 보니까 크게 다른 내용들이 없어요. 하지만 이 협정의 부속서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예해라든지 권고 의견이라든지 또는 해설들 또는 사례 연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WCO에서도 다양한 평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리는 어떤 사례 부분들, 이 예해 부분들은 이제 법 조항들을 조금 해석해 놓은 것들인데, 여기서 나온 어떤 사례 연구라든지 또는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것들, 그게 사례 연구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쭉 하나, 이제 국제적으로 좀 논란이 됐었던 어떤 사안들을 가지고 우리 WCO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의견 제시들을 부속서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험 출제할 때 얘네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조금 내용을 바꾸고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 협정의 범주 안에서 시험이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도드라지는 게, 여기에 더해서 유명한 판례 부분들이 또 출제가 되고 있어요. 협정에서는 조금 이제 문제가 어느 정도 많이 나와서인지는 몰라도 좀 유명한 판례 부분들, 좀 이제 실제 실무적으로 나오는 판례들, 좀 조세심판원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나오는 판례들을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도 너무 이제 크게 벗어나는 게 아니고 평가협정에서 좀 어느 정도 다루고 있는 이슈들을 가지고 사례를 찾고 이 판례가 우리 시험 문제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본 이론 학습할 때에는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고, 당연히 이제 그 이론에 맞는 협정상의 부속서 내용들도 같이 볼 거예요. 이 부분들을 이제 세트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학습한 거를 사례에서는 이렇게 녹여가는구나, 이런 식의 사례에서는 내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좀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간히 중간 과정에서는 좀 유명한 판례 부분들까지 조금 언급을 하면서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드리는 시간들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학습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례를 접하고 그 사례에 대한 판단 능력을 좀 갖춰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 남은 내용은 여러 번 쓰는 거죠. 2차 시험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건 많이 써봐야 한다라는, 요거는 좀 불문율, 깨지지 않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이 주관식 시험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접했을 때 판단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판단은 잘했는데 쓸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쓴다면 그 또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판단하는 능력과 여러 번 쓰면서 이 판단을 통해서 내가 써야 되는 기본 목차와 내용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 이 훈련하는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2차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열심히 시간을 써서 투자해야 되는 학습 내용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이제 본 이론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학습을 할 때 조금 이제 포커싱을 맞춰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언급을 드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기본 이론 내용에 대한 설명도 드려야죠. 그래서 그 이론들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맡아서 진행을 할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이 내용들을 듣고 열심히 이제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본 이론 시간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시간 때 뵙겠습니다.